안녕하세요. 살롱드 점프 취업왕 진행을 맡은 이예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 진행을 하게 된 박정환 매니저입니다. 네, 우선 살롱드 점프 취업왕 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살롱드 점프는 성동구와 함께하는 시대나눔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데요. 우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점프와 시대나눔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점프는 화면과 같이 누구나 차별 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리고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아래와 같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살롱드 점프를 지원하는 성동구와 함께하는 시대나눔학교는요, 점프 멘토링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장학쌤이라고 불리우는 대학생 멘토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년간 교육봉사활동을 하고 장학금을 지급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자 대학생들은 청소년들의 멘토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살롱드 점프와 같이 사회인 멘토의 도움을 받아 배움과 나눔의 선순환의 주체가 되어 성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내년 3월에 장학생 선발이 있을 예정이라서요. 많이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린님께서 아주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제가 살롱드 점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롱드 점프는 점프가 진행하는 멘토링 토크 콘서트로 과거 프랑스에서 진행되었던 살롱에서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살롱이 그랬듯 점프도 살롱드 점프 시간을 통해 대학생과 사회인 멘토 간의 다양한 주제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대화의 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취업을 주제로 진행하는 만큼 많은 대학생 분들께서 오늘 이 시간이 취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살롱드 점프는 취업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취업왕이 무슨 뜻인가요, 예린님? 네, 여러분 혹시 유튜브 광희의 내고왕 아시나요? 광희가 이제 기업의 대표 왕들을 만나가지고 협상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와 취업 전문가, 취업왕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취준생들, 그리고 졸업학기가 다가오고 있는 예비 취준생 대학생들, 마지막으로 취업이 궁금한 신입생들을 위해 인사 담당자, 취업 전문가가 함께하는 취업왕 멘토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1부에서는 취업의 왕도라는 이름으로 취업에 대해 많이 나오는 궁금증에 대한 OX 토크 시간과 취준생의 고민을 듣고 해결하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취업의 정도라는 이름으로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3분께서 보내주신 자기소개서와 레주메, 그리고 한 분의 모의 면접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계속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취업왕 멘토단 멘토님들을 소개해 볼 텐데요. 오늘 멘토님 3분께서 나는 땡땡왕이다 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열렬한 댓글과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권윤경 멘토님부터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권윤경이라고 하고요. 저는 바로 면접왕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는 제가 면접왕이라는 거는 면접을 잘 보는 스킬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맞지만 면접을 되게 잘 봐서라기 아니라 저는 지금도 면접을 굉장히 자주 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공유드리는 스킬들이 저도 실제로 적용이 되는지도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로 다른 회사에서 속되게 표현하면 먹힐 만한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면접을 자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면접왕이라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서영호 멘토님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액션 왕 서영우 멘토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여기 다른 멘토님들과 함께 자소서와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히 이제 준비하고 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기업 위주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임대현 멘토님의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광 임대환입니다. 예. 왜 이렇게 닉네임을 붙였는가 하면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회사가 총 해보니까 10개더라고요. 예. 직장 생활을 그렇게 짧게 한 건 아니어서 한 2, 3년 텀으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옮겼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오늘은 취업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직에 대한 이야기보단 여러분의 어떤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댓글로도 다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정말 다들 왕 아니시랄까봐 멋지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코너로 취업왕 예솔노 취업왕 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네, 취업왕님들께서는 취준생들이 많이 보내주시는 오해와 궁금증에 대해서 솔직하게 OX 팻말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 앞에 보시면 OX 팻말이 있어서 자유롭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질문을 얘기하고 하나, 둘, 셋 하면 팻말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펙은 고고 다다 익선이다. 하나, 둘, 셋. 네, 팻말을 들어주세요. 오, 네, 지금 동그라미가 두 분, X가 한 분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면은 동그라미를 먼저 들어주신 권윤경 멘토님께서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오였는데요. 실제로 스펙이 당연히 전부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스펙이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지만 되게 매력이 없는 자소서나 이력서를 많이 봤기 때문에 꼭 이것이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양한 경력들,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은 경험들이 많은 것들은 좋은 스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던 거라던가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단순히 참여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상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이뤄냈는지 본인이 속된 표현 자주 쓰는데 썰을 풀 수 있을 만한 스펙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없는 없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이력서보다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뭐 단순한 스펙의 나열보다는 말 그대로 썰을 풀 수 있는 스펙이 많은 게 좋다는 말씀이셨는데요. 그러면은 임대한 멘토님께서는 왜 X를 드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좀 목표를 어디에 두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높고 많은 그런 것보다는 저는 스펙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마디로 좀 정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스펙이라는 거는 뭐냐면 서류를 합격하기 위한 필요 조건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토익 많이 하시죠? 근데 토익을 800점하고 900점하고 사실은 회사에서 볼 때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800에서 900점까지 갈 때 여러분들은 피나는 시간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서류를 통과할 때 회사마다 정한 기본적인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는 한 800점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800점도 안 된다라고 하면 좀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 스펙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서류는 취업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의 맨 앞단에 있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높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그 양으로 승부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스펙이 필요 조건이라는 말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은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은 자기소개서 자소설인 게 티가 난다? 입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팻말 들어주실게요. 하나 둘 셋. 다 네. 오를 들여주셨어요. 확실히 이거 전문가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 아무리 열심히 써봤자 소설인 거 다 알고 있다는 말씀이셨는데 그러면은 이번에는 앞에 답변하지 않으신데 서영우 멘토님께서 그 말씀해 주시실까요? 아, 네. 저는 그러니까 자소설이라고 해서 자기소개서를 소설처럼 남들보다 조금 더 가장한다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있어 보이게 쓰는 것이 티가 나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권장하지 않는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오히려 권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과장해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자기가 솔직하게 딱 쓴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 조금 오히려 낮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과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다, 대인관계가 좋다라고 표현을 할 때 전화번호부가 나는 1000개 넘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자랑한다거나 나는 글로벌 인재입니다라고 하면서 외국인 친구가 많아요.
라는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소재가 크게 이제 평이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면접관분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자소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대신 예를 들어 평이한 주제라도, 예를 들어 공모전이나 일반적인 동아리 활동이라도 자기가 거기에서 팀장으로서나 어떤 그 팔로우십을 이용해서 팀에 크게 기여를 했다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히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했던 경험을 중심으로 이제 솔직하게, 그다음에 조금 과장을 플러스해서 적는 것이 낫지, 뭐 괜히 글로벌 인재라고 해서 해외 경험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그 전문가의 말씀이셔서 잘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과장은 필요하지만 그게 그동안 많이 나왔던 소재가 아니라 되게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사례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은 네, 대화 멘토님은 이거에 대해서 또 첨언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소설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자소서는 실용 문학입니다. 네, 이게 실용 문학이거든요. 네, 그래서 글 쓰는 재주도 분명히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이 인사 담당자가 이력서를 100장, 200장 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시간도 빠르게 넘겨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물 흐르듯이 논점을 잃지 않고 쭉 가면서도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너무나도 평이하고 뻔한 내용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 인사 담당자는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진정성 있는 거냐 아니면은 구라가 섞인 거냐 알 수 있다라는 것에 저는 감히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예. 네,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면접은 면접관과의 소개팅이다? 하나, 둘, 셋. 네, 세 분 다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윤경 멘토님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사실은 나누기 전에 조금 걱정인 부분은, 소개팅에 자주 실패를 하셨는데 면접마저 소개팅이라고 하면 되게 실망하실 누군가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사실 되긴 하지만, 그 베이스는 소개팅이건 면접이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내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그것을 푸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소개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팁을 드릴 수 있지만 어떠한 정설이 있거나 어떤 왕도가 사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면접왕이라고 여러 군데 면접을 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면접을 제가 생각한 정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면접도 봐보고, 제가 생각하는 대로 뭐 근거도 대보고, 그리고 상대의 면접관을 저 괜찮은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잘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진행을 하다 보면 중간에 원래는 그 사람에게 제 마음을 잘 어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면접관이 저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생각보다 저에 대한 호기심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할 때는 과감하게 2단계 정도는 패스하고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나올 질문들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한다거나 대답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합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이런 프로블럼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었던 여러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면접관이 혹시라도 이 친구는 꼼꼼함이나 디테일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될까 봐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 근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으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혹시 제가 너무 이쪽 부분만을 강조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단점으로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부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바이패스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때에도 그런 부분들은 받아들여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면접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많이 봐보는 거를 추천해요. 그게 심지어 아르바이트 면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르바이트 면접인데 어떤 직원을 뽑고 싶어 할까, 이 사장님이 이전에 아이는 왜 나갔을까, 그래서 혹시 이전에는 왜 이렇게 나간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물어본다거나, 그런 식의 것들이 사실은 자기한테 쌓이는 면접의 팁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면접은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 소개팅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되게 소개팅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듣고 특히 이제 많이 보면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소개팅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로또 2배가 되려면 2장 사면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처럼 네, 확실히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럼 영우 멘토님께서도 면접이 소개팅이다라고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여기 소개팅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할까 봐 우려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소개팅이라고 해서 나 이 사람이랑 밀당해야겠다. 면접관과의 밀당을 하는 그런 우려를 범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면접관 너 궁금하지? 내가 약간 요만큼만 말해줄게 해놓고 이제 다음번에 말해줘야지 하면 다음 질문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도 기회가 안 오고 다음 면접도 기회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밀당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면접관한테 이제 어떤 포인트를 자기가 잘 매력 어필을 할까 그런 포인트인데 예를 들어 이제 소개팅에서 상대방을 만났을 때 상대방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이런 부분은 솔직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 뭐 나는 남사친 여사친이 많아요 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솔직한 건 좋지만 너무 부담스러운데 라는 걸 느끼듯이 면접관에서 우리가 면접에서 많이 우려를 범하는 게 자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거를 얘기를 할 때 가정 환경을 되게 많이 말을 해요. 예를 들어 나는 뭐 이혼한 가정이다, 뭐 가난하다. 근데 나는 꿋꿋하게 극복하고 이만큼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할 때 면접관이 느끼는 그 뉘앙스는 이 사람이 극복해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서 잘 왔다라는 것도 느끼지만 절반은 이 사람이 평범하지 않고 예를 들어 조금 이렇게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고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너무 이 정도까지 오픈 안 해도 되는데 라는 부담감을 먼저 느껴요. 이게 뭐 그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서 뭐 이렇게 불이익이 있다거나 그렇진 않지만 그것을 굳이 오픈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조금 줄여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면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특히 서영 멘토님께서는 네, 면접 2주 전이라는 책도 이제 쓰실 만큼 네, 면접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계셔서 더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간단하게 질문 나눠봤는데요. 채용 과정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네, 우리 취업왕 멘토님들께서 다양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조금은 더 진정성 있는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관님과 애프터를 잡을 수 있을지는 저희가 2부 실시간 시간으로 통해서 더욱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빠르게 넘어가 보는 다음 코너는 취준생의 흔한 고민집 시간입니다. 취준생과 예비 취준생의 사전 질문 사연들을 가져왔는데요. 멘토님들에게 한번 이 사연들 고민에 대한 조언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흔한 직무 고민 사연입니다. 네, 지금 자막에 나오는 네, 사연인데요. 네. 자막에 보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께서 직무를 고민하는 시간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연을 보시면은 4학년인 예비 4학년인 그 대학생께서 되게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막상 내가 어떤 것을 더 어떤 직무에 맞게 어떻게 더 준비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혹시 이 사연에 대해서 어떤 멘토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우 멘토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 모든 취업 준비생들 중에 다 갖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직무가 좋은지를 막연히 생각만 하고 TV 드라마나 이런 데서 짐작만 하지 자기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 저기에서 기획, 마케팅, 영업이 어떤 게 나한테 맞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 뭐 프로그래밍도 재밌을 것 같고 하니까 우리가 이과 문과 선택할 때 어려웠듯이 직무를 선택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가 지원을 했을 땐 저는 사실 공대생인데 기획, 마케팅, 뭐 영업 순으로 이제 많이 지원을 했었어요. 이렇게 교차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그랬던 이유가 저는 사실은 막연히 재밌을 것 같아서 했어요. 했고 그에 대한 그 공모전이나 그런 것들을 탄탄하게 조금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대단한 경험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지금 준비하신 경험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있어 보이게 위기 같은 것들 자기의
리더십이나 팔로우십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정말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제 생각에는 그게 어느 공모전이든 심지어 대상이든 뭐 은상이든 상관하지 않고 작은 상이라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갖고 있는 경험으로 충분한데 굳이 이제 하나 더 보태자면 제 생각에는 관련 직무로 대기업 인턴 또는 스타트업 인턴이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실무 경력이 있으면 좀 더 취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영우 멘토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있어 보이게 이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있어 보이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험은 충분하다. 네, 그럼 혹시 대한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네. 제가 그 아까 이지광이라고 이름을 썼는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직무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영업으로 처음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사 교육을 좀 오래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 관리, 그다음에 고객 상담 뭐 이런 것들을 지금은 사업 기획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직무를 경험해 봤는데 아직도 제가 무엇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20년 이상 여러 가지 직무 여러 회사를 했는데도 아직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디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직무에 어울리고 잘 모른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대신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머릿속으로 또는 인터넷 서핑으로 또는 뭐 이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돈이 되는 것이든 아니면 돈이 안 되더라도 본인이 돈을 쓰는 것이든 일단 자기가 관심이 있고 뭔가 한번 해볼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직접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발만 살짝 접히는 게 아니라 좀 깊이 배꼽 이상 목까지 한번 물에 잠길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을 자꾸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저는 조금 뭐 이거는 좀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인 공포증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철에서 행상도 해봤어요. 네. 참 재미있는 경험이었고 제 인생에 많은 그런 양식을 줬습니다. 쉽게 할 수 없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떨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뭐 이거는 좀 극단적인 이해가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일,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행동으로 자꾸 하면서 하다 보면은 요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라고 하는 것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되게 살아있는 경험과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분이 해주신 말씀에 공통점이 있다면은 내가 관심이 있거나 그러면은 한번 해봐라.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사실 대학생 여러분들도 대학교 지원을 할 때 이과가 무슨 과를 할 거라는 생각이랑 막상 대학을 다니면서 느끼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는 건 결국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서 이건 이렇게 좋구나, 이거는 내가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나랑 안 맞네, 이런 거를 뭔가 경우의 수를 줄이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서 지금 고민이 많으시다면 한번 뛰어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사연은 직장 선택에 대한 고민 사연입니다. 혹시 정환님께서는 직장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나요? 점프 매니저이신데. 네. 되게 사전에 준비가 안 된 질문이어가지고. 네.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앞광고 같은데 저는 시대은행학교 장학생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장학생 활동을 하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점프에 합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매니저가 되셨는데 이번 사연을 주신 장학생께서는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하세요. 젊은 사람들과 스타트업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경험도 해보고 싶고 한데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위 어른들은 첫 직장이 중요하니 공기업에 지원하라고 하신다고요. 그래서 취업왕 멘토님들께 첫 직장이 중요하다는 말 공감하시는지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윤경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저는 단호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니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요즘 시대에는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취업을 할 때 동일한 고민이 있었어요. 저도 꼭 회사가 어떠하더라도 정규직을 먼저 선호를 했고 그 당시에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계약직으로 하면 너는 계속 계약직으로의 자리를 돌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사실 저는 이제 두 멘토님과는 좀 다르게 외국계 쪽을 경험하고 있어서 저는 그 본인이 아까 앞서 직무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일과 관련이 있다라면 저는 파견까지도 파견직이라는 또 그런 이제 근무 형태가 있거든요. 그 고용 형태가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외국계의 이런 비슷한 업계 같은 경우는 그 신입을 거의 뽑지를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떠한 자리가 주니어 레벨 자리가 생겼을 경우에는 당연히 퍼블릭으로 그 채용을 오픈하기도 하지만 주변에서 그 평판이 좋았고 그 일을 해봤던 친구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그 가깝게 근무를 했던 친구들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근무하고 있지만 그곳을 떠났던 친구라던가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인턴을 했다가 그 관련된 자리가 나서 또 채용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스타트업과 공기업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분들은 조금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본인이 흥미로워하는 일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첫 회사를 소비재 회사에서 시작하게 됐는데 소비재 회사는 연봉이라던가 근로 환경으로만 보면은 공기업이라던가 좀 안정적인 인더스트리에 비해서는 좀 더 열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신에 훨씬 재미있고 또 비슷한 또래가 많고 그다음에 업무를 한 가지만 하지 않고 다양하게 해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그 다음 직장을 옮길 때에도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다. 근데 이걸 반대말로 바꾸면 체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에 대한 고민부터 정확하게 하고 그거에 대한 관심이 정확하게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사실은 조금이라도 주니어일 때 다양하고 조금은 어렵고 터프한 조직을 경험하는 것이 뒤로 갈수록 사실은 조금 더 편하다 그리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조직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조직의 변화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경쟁력이 점점 없어지는 세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흥미로워하는 곳으로 선택하는 용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되게 경험이 살아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첫 번째 얘기라고 한다면은 뭐 인턴이나 아니면 파견직, 정규직. 당연히 처음에는 정규직을 하고 싶겠지만 인턴으로 들어갔을 때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내가 새로운 뭐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뭐 공기업과 스타트업의 갈림길에 있을 때는 스타트업 업무를 해보면서 다양한 일을 해보면은 나중에 내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그런 폭이 넓어진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확실히 좀 경험이 묻어나는 말씀이어서 훨씬 더 좀 진정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한 분 정도만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지광 대화 멘토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저 말은 제가 취업 준비생일 때는 통하는 말이었어요. 첫 직장이 중요했어요. 그때는 20년 전에. 그런데 지금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멘트에서도 어른이 또 조언을 하잖아요. 그 어른 말은 지금 시대에서 좀 지나간 말입니다. 그래서 첫 직장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방금 그 멘토님께서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급여도 아닙니다. 뭐 파견직, 정규직도 아니고 자기가 관심 있는 좀 해보고 싶은 직종이 있다면 그러한 어떤 조건에 따지지 말고 일단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신입사원도 바로 신입사원이 아니고 관련해서 중소기업이든 아니면은 그냥 아르바이트든 이런 경험을 2, 3년 한 사람이 다시 신입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첫 직장이 아니라 본인이 관심 있고 하고 싶은 분야, 그 분야에서 먼저 일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첫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갈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뭐 사실 그렇잖아요. 첫사랑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첫 직장도 첫사랑처럼 경험담이신가요? 네, 지나간 기억이니까 과거는 과거에 묻어두고 네, 그런 직무나 직장 선택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취준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사연은 취준생의 멘탈 관리법에 대한 사연인데요. 현재 졸업을 앞두고 있는 공기업 준비 중인 대학생의 사연이라고 합니다. 취준을 하면서 맞이하는 불안함,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하면 좋을지 멘토님께 조언을 구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서영우 멘토님께서는 취준생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멘탈 관리법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그 질문 주신 분이 공기업 위주로 질문 주셨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공기업은 예를 들어 분야에 따라서 전공 시험 NCS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분야에 따라서 전공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전파통신진흥원 뭐 아니면 다른 전파통신협회, 인터넷진흥회 이런 데 것들은 이제 일괄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전공 시험을 쳐요. 즉 이제 분야별로 이제 전공 시험이 비슷한 것들을 묶어서 공기업들을 최대한 그 전공 시험이 비슷한 분야의 공기업들을 엮어서 전체 다 같이 준비하시는 게 그런 것들을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전파나 이런 정보통신 관련으로 전공 시험을 친다라고 하면 칠 수 있는 공기업이 한 10개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우의 수를 늘려야 이런 선택지를 많이 늘려야 그런 불안감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취업에 이제 좋은 자세로 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조금 앞에 말을 인용하자면 저희가 소개팅이라고 말했듯이 예를 들어 지금 소개팅이 잘 안 됐더라도 다음 만날 수 있는 소개팅이 여러 개 있다면 저희가 크게 이 소개팅이 안 됐더라도 실망하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서류를 접수하고 최대한 많은 그 관련 그 기업들을 준비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지를 늘려서 그 하나를 실패했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확실히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소개팅인가 이렇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결국 불안한 건 내가 이거 안 되면 더 없는데 다음이 없는데 그래서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기술직은 기술에 맞는 업무들이 있고 사무직도 막 경영이나 뭐 회계나 이렇게 공통적으로 보는 NCS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경우의 수를 늘려놔야지 이거 안 되면 다음 거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나만의 보험을 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저는 사실 멘탈 관리법이라고 해서 뭐 잘 먹고 잘 자고 이런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약간 더 열심히 살아라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많이 취준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통해서 멘토님들께서 많은 내용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인사이트를 얻어가고 계신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도 마구마구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댓글에 너무 유익한 주제라고 아마 소개팅하고 첫사랑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어질 2부에서는요. 취업의 정도, 취업의 올바른 길을 가는 법, 자소서와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2부 자소서 코너의 경우 저희가 화면에 지원자의 자소서를 띄워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노트북이나 태블릿 같은 큰 화면으로 시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부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2부는 취업의 정도라는 이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진행될 취업왕 라이브 코너는 실제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두 분의 자기소개서와 한 분의 외국계 레주메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다들 노트북으로 들어오셨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멘토님 취업왕 분이 한 분씩 한 명의 지원자의 자소서를 맡아서 피드백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사기업과 공기업, 외국계 이렇게 나눠서 취업왕 분들이 각각 첨삭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사기업 자소서를 맡아주신 임대환 멘토님이신데요.
자소서는 대기업 생산 및 개발 직무를 희망하는 취준생의 자소서를 살펴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항목으로 지원 동기 부분을 총평이라고 부탁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대기업 인사팀에 근무할 때 이력서를 진짜 수백 장, 수천 장까지는 아니겠지만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오늘 저한테 이렇게 첨삭을 부탁하신 이분께 제가 조금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금 냉철하게 더 향상하라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화면에 좀 보이시는데 빠르게 좀 읽어가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이 이력서를 보면서 가장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논점이 너무나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소서는 700자, 500자 굉장히 한정된 글자 수 안에서 자기의 생각을 녹여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굉장히 일관성 있게 집중력 있게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첫 문장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어떤 직무를 하고 싶다라고 아예 콕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 환경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쭉 이야기하다 갑자기 영어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항상 하는 거죠. 귀사에 뭐 이런 그 훌륭한 회사에 저도 일원이 되고 싶다. 뭐 이렇게 아주 평이하게 끌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그러니까 아마 이 학생은 좀 이렇게 욕심이 좀 지나쳤던 것 같아요. 자기가 영어 공부도 하고 있고 환경 운동에도 관심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필을 하고 싶었나 본데 그러한 것들은 굉장히 사족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점의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담겨 있는 내용들이 이 학생이 다니고 있는 같은 학과 다른 친구들과 다를 게 없는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사실들의 나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똑같은 학과 친구들하고 이런 공부를 했고 이런 공부를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부를 내가 어떻게 남다르게 했고가 한 가지라도 표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좀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첨단 재료산업본부의 품질 직무를 맡고 싶습니다가 첫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첫 문장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지금 경력직 어떤 직무를 뽑는 게 아니고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은 포커스를 너무 핀셋으로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굉장한 베테랑의 어떤 직무의 전문가여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게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입사원인 경우에는 조금 더 그쪽 분야 이렇게 좀 어필을 하는 것이 이걸 읽는 사람. 왜냐하면 이 직무에 이 품질 직무를 맡는 사람이 티오가 없을 경우가 10중 8구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간 부분도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보면은 쭉 여러분도 읽으면서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의 나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업을 들었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생각 그걸 통해 가지고 무엇을 느꼈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발견했고 이러한 내용이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그러한 자소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문장은 되게 구체한데 가면 갈수록 노력을 했다, 영어를 했다, 사시적시를 했다 이렇게 해서 되게 처음 문장에 비해서 너무 일관성이 없어서 글을 끌고 가는 그런
그런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너무 사실이 적시한 게 많아서 이게 여기과 다니는 누구나 이런 경험을 했을 것 같다는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입사원의 그 지원 동기치고 너무 세세하다. 근데 이게 앞서 해주신 말씀처럼 얘가 이걸 맡았는데 안 맞을 수도 있잖아라는 생각이 사실 면접관 입장에서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신입사원이면 조금은 더 포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셨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경험에서 어떤 것을 얻었는지, 그렇게 해서 첫 문장부터 나는 이걸 하고 싶다, 그럼 이걸 위해서 이걸 했는데 이때 어땠는지를 되게 일관성 있게 글을 끌고 가는 것이 한정된 700자라는 한정된 분량에서 나의 동기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냉철한 임대한 멘토님의 조언이었고요. 그 다음 항목으로 이제 성격상 장단점 항목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질문이 성격상 장단점인데 여기서는 첫 번째 자기 장점을 팀을 더 성장하게 만드는 리더십이라고 꼽았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거를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이게 성격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역량이거든요. 리더십. 그래서 약간 좀 질문의 취지하고는 조금 포커스가 좀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앞부분의 지원 동기 관심 직무에서는 본인이 굉장히 섬세한 장점이 있다라고 부각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의 단점이 일정을 잊어버리는, 이게 앞하고 뒤하고 약간 뭐 이게 다른 차원이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은 없는데, 섬세하면 굉장히 꼼꼼하고 굉장히 그럴 것 같은데 본인의 단점은 일정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었다. 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극복 방안이 메모하고 알람 설정. 너무나 평이한 그래서 나는 극복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누구나 하는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읽는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필이 되지 않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굉장히 짧기는 하지만 어쨌든 본인의 이러한 그 장점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것들이 남들로부터 평가를 받았는지 뭐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여기 보면은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마지막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똑같은 이야기지만 자기를 정말로 평가해 줄 만한 사람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표현을 좀 바꿔봤으면 아마 조금 더 뭐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예. 네, 자세하게 피드백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성격상 장단점 항목은 많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항목 중 하나인데요. 그 자신의 역량이 아닌 성격에 관련해서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원 동기와 일관성 있게 한결같은 내용으로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자소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공기업 자소서입니다. 서영우 멘토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공기업 기술직 희망 취준생의 자소서입니다. 첫 번째 지원 동기 항목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자소서는 아까 멘토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있어 보이게 작성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적어주신 부분들을 제가 피드백해드리는 게 정답이 아니고, 그 적어주신 지원자분의 그 생각을 첨가해서 저의 피드백과 플러스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부 다 반영하기보다는 지원자분의 생각도 조금 첨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지원서를 작성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 공대생의 고지적인 문제점이듯이 약간 글솜씨가 막 엄청나게 소름 끼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엄청난 그 소설이나 이런 거 잘 쓰는 작가 수준이 아니라면 제 생각에는 이 4단계를 지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시작을 어떤 상황 플러스 위기가 있으면 좋아요. 어떤 상황을 주고 한 문장을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을 위기를 해결하면서 협업이 첨가되면 좋고, 아니면 자기의 리더십으로 끝내도 돼요. 그렇게 해결을 하고 그 해결을 함으로써 어떤 성과가 숫자를 포함해서 나면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성과를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보유했다. 그 역량으로 이제 그 역량이라 하면 이런 거죠. 뭐 책임감, 고객 맞춤의 사고 능력 또는 뭐 창의성, 뭐 이렇게 그 기업들의 뭐 인재 가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유 역량으로 하면서 이제 이 기업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바지하겠습니다, 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단어를 쓰면 충분히 좋은 자소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포맷을 제 생각에는 조금 따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써주신 것들을 조금 참고를 하자면 제 생각에는 앞쪽에 이제 설명들이 조금 많아서 이 상황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는 기업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지금 근로환경 개선에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공단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로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또는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면서 그 언급하면서 관심 보이고 그 정책들이 굉장히 잘 수행되고 있다고 이제 칭찬도 조금 섞어가면서 그렇다 보니까 이 정책들과 나의 가치관이 맞다. 그래서 나는 이 기업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엮어가는 것이 이제 스토리가 조금 더 나올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자격증 얘기도 조금씩 언급한다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이나 신문기사를 참고해서 정책이나 사업 같은 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들을 또 개선하겠다고 지금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좀 더 고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칭찬하면서 그것과 나의 가치관이 맞다라고 이어나가시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어가. 네. 저는 첫 번째 문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4단계를 하면 좋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황이나 위기를 말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고 그리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의 역량이 어떻게 발휘됐고 뭐 리더십이 생겼다 아니면 협업이 이런 가치가 있었다 이런 되게 기업이 좋아하는 가치들을 말해주는 게 좋다고 하셨고요. 특히 이런 게 단순히 해결했다가 아니라 해결해서 어떻게 되었다 뭐가 몇 배가 올랐다 몇 배가 늘었다 이런 식으로 수치화를 해주시면 더욱더 구체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이런 역량 같은 것들이 이 결과적으로 난 이런 역량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이 기업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맞는다라고 한다면은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설명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냥 단순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느 기업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매우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방향성이나 가치가 나라는 사람과 얼마나 잘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칭찬해 주니까 기분 좋고 얘가 나랑 맞는다 하니까 또 기분 좋아서 조금은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문항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문제 해결 사례에 대한 문항입니다. 네, 일단 요즘 공기업에서도 이제 사기업들의 인원들을 많이 충원하는 형태예요. 그 사기업들의 시스템과 문제 해결 능력, 프로젝트 진행 능력에 대해서 높게 사서 사기업들의 인재를 많이 경력직으로 공기업에 많이 뽑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인턴 경험이 없다면 공모전이나 그 조모임 활동을 통해서 이제 팀 프로젝트, 리더십 팔로우십을 경험했다, 문제 해결 능력을 끝까지 했던 그런 경험들을 적는 것이 일단 좋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언급하신 약간 윤리성이나 자신의 실수를 부각시키는 그런 소재는 조금 지양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근데 굳이 이 소재로 이제 쓰고 싶다고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 가운데 이제 자신의 자질을 의심하게 되었다 이런 부정적인 단어는 굳이 넣을 필요 없는 것 같고 나머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상황을 많이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인식하고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진행했다, 방지했다, 대책을 마련했다라는 것들을 언급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짐작해서 이 상황에 맞게 이제 조금 쓰자면 저는 마지막에 이제 지금 대처는 굉장히 잘했어요.
대처는 이제 먼저 자기의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해결한 것은 굉장히 잘했는데 추가로 이것들에 대한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것이 있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언뜻 그냥 생각하기에는 지금 선결제에 대한 누락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요즘에는 카드 명세서 쓰면 자동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온리 카드로만 결제를 한다 또는 그 전용 계좌를 만들어서 계좌 이체 내역까지 이제 다 나오게 한다 이렇게 관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화되게 함으로써 앞으로 재발 방지도 막았다 이렇게 프로세스도 자기가 개선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자소서가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내가 어떤 역량을 보유했다 이 보유한 역량으로 여기에 이바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이 소재에 대한 것들은 약간 면접관 분들이 봤을 때 얘가 너무 투명하고 너무 윤리적인데?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이제 기업들이 그런 것들 물론 이제 좋은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너무 투명하고 이제 윤리적이어서 내부 고발할 것 같고 노조에 가입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또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 이게 약간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면접관 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얘가 너무 깨끗하다 이러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요 소재를 조금 바꾸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려요. 네, 이상. 네, 우선 문제 해결 사례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인턴이나 팀플 같은 활동을 통해서 리더십, 팔로우십 경험을 녹여내면 좋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부정어라던가 실수를 부각하는 말을 많이 적으면은 좀 좋지 않다. 그리고 너무 윤리적인 거, 투명한 거 이런 거 강조하는 게 난 참 좋지만 기업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으로는 해외 취업 혹은 외국계 기업에 지망하시는 취준생들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윤경 멘토님께서 외국계 레주메 첨삭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소속돼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인턴 채용들이 꽤 많은 편이라서 인턴 채용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비슷한 종류의 포맷을 가진 레주메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꼭 하나의 양식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 양식이 기존에 있는 것들에 비해서 뛰어나지 못할 바에는 사실은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정형화된 틀을 쓰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지금 전달해 주신 후보자가 아니죠. 우리 친구 뭐라고 표현하죠? 장학생님의 그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처음 쓰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인턴 친구들의 이제 이력서를 많이 받다 보면 정형화된 어떤 틀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사실은 이렇게 보이시죠? 뭐 내용이 다 보이시지 않더라도 이 이력서와 지금 저기 보이시는 장학생의 이력서를 보시면 폰트라던가 마음이 삐뚤어졌나 봐요. 폰트라던가 이 정형화된 틀이 훨씬 더 깔끔하다는 거를 아실 수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레주메는 제가 요거를 가지고 먼저 설명드릴게요. 아마 눈치 빠르신 분은 아셨겠지만 저희 여기 서영우 멘토님께서 제공해주신 본인의 레주메로 중요한 것들은 좀 가리긴 했지만 항상 이력서를 쓸 때에는 첫 단에는 제너럴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돼요. 본인의 연락처, 그다음에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 생각보다 거주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이메일 주소라던가 요즘 링크드인도 많이 하시니까 그 어드레스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는 아쉽게 없었지만 그 자기가 지원하는 포지션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적어주셔야 돼요. Apply for 어쩌고저쩌고 포지션인 무슨 부서. 그래야지 안 그러면 지금 사실 장학생님이 주신 이 이력서 같은 경우는 이 이력서를 가지고 10군데 다 돌려도 사실은 무방한 그 이력서가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지원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노력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알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너럴 인포메이션이 좀 자세하게 들어가고 여기에 생략되어 있지만 어느 곳을 지원하는지가 꼭 적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여기 서영우 멘토님이 주신 이력서랑 비교해 보면
폰트 차이가 되게 많아요. 구멍이 이렇게 비어 보인다 그래야 되나? 이것만 보면은 사실 큰 티가 안 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같은 이력서도 쭉 들어온다라고 하면 얘가 상당히 좀 헐거워 보일 수가 있어요. 내용을 읽기도 전에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고 이 카테고리별로 키워드를 뽑아서 적게 돼요. 아무래도 경력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 인포메이션이 들어가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에듀케이션, 학력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경력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커리어 익스피리언스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커리어가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익스피리언스라고 이름을 정하고 그 안에 것들을 세부화시키면 좋아요. 다양한 인턴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이런 것들을 적어주고 그리고 아까 서영우 멘토님이 얘기하셨지만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것들이 특히 문과 쪽 이력서는 100%다 글이거든요. 거기에 반드시 숫자들을 적어주셔야 돼요. 몇 명이 되는 규모의 인원을 리딩해봤고 몇 명이 되는 버젯을 얼마 정도 되는 규모의 버젯을 관리해봤고 어느 기간 동안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와야 이력서가 많이 있을 때는 한 번이라도 눈을 보게 됩니다. 몇 퍼센트의 개선율이 있었고 이런 부분 숫자로 하는 연습들은 특히 문과생들 엄청 약한데 이 부분들은 문과생들은 특별히 더 숫자로 자신을 표현하는 연습들을 해주셔야 되고 성과를 숫자로 만드는 연습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까 더 붙여서 익스피리언스를 나누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는 지금 우리 장학생님이 써주신 거에는 further education이라고 써 있었는데 저도 처음에 딱 보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잘 캐치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further education이라는 내용보다는 예를 들면 액티비티 안에 리더십 액티비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발런티어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눠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서영우 멘토님이랑 같이 제가 사실 이거를 의뢰를 같이 부탁드렸거든요. 같이 리뷰를 좀 부탁드렸는데 제일 크게 눈에 띄는 거는 영문 이력서인데 이제 예를 들면은 solving problem, relay project handling.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다 ED 형태로 과거 형태로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니면 시제 같은 걸 통일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저도 현재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보고서를 낼 때 ing로 쓰던가 to 부정사로 쓰던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를 일치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법적인 것들이 되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런 노력들을 좀 가져주셔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지금 이 장학생님의 이력서를 보면 왼쪽에 프로그래밍이랑 랭귀지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사실 프로그래밍을 제가 이쪽을 잘 알지 못해서 좀 부탁드렸었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왼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는 원래 키워드 아까 education, experience가 들어가는 란이니까 스킬이라던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밑으로 떼서 스킬 안에 프로그래밍 그 밑에 또 랭귀지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영문 이력서 같은 경우는 최소한 2번, 3번, 4번, 5번을 계속 첨삭을 하셔야 돼요. 받고 다시 보고 받고 다시 보고를 계속 하시고 특히 외국계로 입사를 하게 되면 리포트 자체를 그 영어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영어로 말을 잘하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많이 보고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 틀이 잘 맞아 있는지 보고 폰트를 보고 한 번에 봐도 잘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선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노력들을 좀 들여주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여기 further education이라고 적어주신 거 안에 어떤 업무를 했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젝트를 했고 이런 콘텐츠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보다 이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perform as 어떤 롤을 수행했는지를 적어주시는 게 더 훨씬 중요합니다. 그 프로젝트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는지, 체인지 매니지먼트를 담당하시는 역할을 했는지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맨 마지막 줄 있는 워크 에저 팀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나도 사실 제너럴한 터미널로지인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칸을 채우기 위한 용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조금 마지막으로는 원래 그 영문 이력서 같은 경우는 영문으로 된 레주메 한 장, 그다음에 커버레터라고 불리는 그 뒤에 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안에 이 포지션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된 계기,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성향 중에서 이 포지션을 잘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장단점, 그것들이 되게 집약돼서 한 장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2장도 사실은 길면 잘 안 보시기 때문에 특히 신입이라면 깔끔한 이력서 한 장, 커버레터 한 장을 세트로 본인이 준비하고 계셨다가 새로운 이제 어느 회사에 지원하게 되실 때 그것들에 맞게끔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선 형식적으로 보면은 이런 폼이 특히 뭐 요즘은 외국계 회사들이 뭐 정해놓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인턴 지원서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틀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주셨고요. 특히 지금 주신 레주메 같은 경우는 빈 공간이 많다 보니까 보는 입장에서 야 별로 한 게 없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채워주는 게 좋고, 그리고 폰트 같은 것도 저희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서영우 멘토님의 그 레주메처럼 폰트도 바꿔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형식적으로 이제 뭐 최근에 수능을 봐서 많이 들은 단어인 뭐 투부정사나 시제나 뭐 ED 이렇게 일관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ED를 쓰시거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내용적으로는 이제 일반적인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챙겨주셔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런 자기소개서랑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 뭐 몇 퍼센트가 올랐다, 몇 배였다, 몇 명 조직의 리더였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주는 게 좋다는 말씀. 특히 뭐 팀원이었다가 아니라 팀원으로서 무슨 역할을 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 페이지 정도의 커버레터까지 있으면 좋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 영문 레주메 양식을 봤을 때는 되게 우리나라 기업이랑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 듣다 보니까 되게 앞에 두 분의 멘토님이 이렇게 국내 기업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이랑 되게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나는 외국계는 절대 안 할 거야 이렇게 아니면은 국내 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같이 써보는 노력을 하시면은 그때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들 잘 메모하셨겠죠?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순서인 저희가 모의 면접 시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잠시 자리 배치나 이런 세팅이 있어서 2분 정도만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서 조금 목이 마르시다거나 약간 급하신 분 있으시면은 2분 정도만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채널은 고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대기해 주세요. 네, 그럼 자소서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자소서를 잘 써서 서류가 통과된 다음 단계인 채용의 관문 면접입니다. 이번 시간은 면접 라이브 디렉팅 코너로 준비해봤는데요. 저희가 생생한 피드백을 얻고자 실제 모의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5분 정도의 모의 면접을 진행하고 취업왕 멘토님들에게 면접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볼 예정입니다. 만약 여기서 면접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장학생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 면접관들이 내 면접을 어떻게 봤을까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모의 면접 멘토님들께서는 앞에 계신 모니터를 지금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줌으로 지원자께서 굉장히 긴장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원자분의 소리가 들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들어주시거나 아니면은 나라면은 이런 멘토님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겠다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몰입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진행된 자기소개서 코너에서 공기업 자기소개서 피드백을 받은 지원자시고요. 지금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신데 멀리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따뜻한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멘토님들 다 준비되셨나요? 네. 면접은 5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호칭을 후보자님이라고 그냥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이번에 포지션에 지원하게 되신 동기랑 그다음에 1분 자기소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산업단지 사업에 참여할 준비가 된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원자 김창민입니다. 저는 중공업단지 지역에서 3년간 주민자치 활동을 했고 산업단지 도시재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주민자치 활동을 하며 주민들이 중공업단지에 가지고 있는 인식과 개선 요구 방향을 배웠습니다. 해당 직종 종사자들과 만나 상생을 도모하는 주민 축제를 개최하고 10여 개 지역이 모인 성과 발표에서 3등을 차지하였습니다. 이후 땡땡 산업단지를 주제로 한 도시재생 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도시재생에서 산업단지 역할에 대해서 4주 동안 청소년 대상으로 강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강의를 직접 준비하며 산업단지가 도시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력을 깨닫게 되었고, 산업단지를 탐방하며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과 환경 개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힘을 기르고자 도시계획 기사를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통해 앞으로 산업단지가 근로자 친화적인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힘쓰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선 궁금한 걸 먼저 여쭤볼 건데요. 지금 그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수행을 하셨더라고요. 아이들을 뭐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근로자 복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기도 하시고, 많은 것들을 하셨던 것들 중에 본인이 가장 인볼브가 많이 되었던
가담이 많이 되셨던 부분, 그리고 본인이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되셨던 부분이 어떤 내용일까요? 저기 죄송하지만 혹시 어떤 부분에 가담되었는지 다시 한 번만 들을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수행하셨더라고요. 하셨던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저도 좀 질문 드려볼게요.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일, 보람 있었던 일. 어떤 것이 가장 그 많은 일들 중에서 보람 있다. 내가 이런 성과를 이뤄냈구나라고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우선 이 당시 프로젝트의 초기 목적이 제가 가르친 학생들과 저희 대학생들이 함께 초등학생에 배포할 교구 키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주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 4주 이후에 학생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제작을 했고 그 보드게임이 초등학교에 배포가 됐을 때 저는 그때가 가장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보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그 보드게임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기까지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고 그거는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던 어려웠던 점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것보다 오히려 그 담당하시는 분들과 마찰이 있었을 때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을 때 봉사활동 시간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참여를 하였었는데 저희가 이후에 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이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대표였기 때문에 직접 노력을 했는데 서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사실 대화가 잘 안 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방적으로 좀 들어주는 입장이었고 그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다 듣고 난 이후에 제가 입장을 전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지금 피드백 줘도 되나요? 면접 기간 시간. 그러면 지금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보드게임을 만드는 과정이나 배포 과정이 아니라 이 활동이 봉사 시간으로 인정받는 데 있어서의 이견, 그 부분이 어려웠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이견이 있었을 때 그 중부자께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나요? 처음에 이 갈등이 발생했던 이유가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담당자분과 이야기하던 와중에 문제가 생겨서 팀원이 저한테 이야기를 전해온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팀원의 이야기만 들었고 담당자 이야기를 듣지 못한 채 제가 담당자한테 불만을 제기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후에 이제 문제 발생했던 이유가 제가 한쪽 방향의 이유만 들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방향의 의견을 모두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행동을 실천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캐주얼한 질문 드릴게요. 본인의 장점, 어떤 장점이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게끔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 장점 중에서 제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던 것이 저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해서 많은 활동들을 참여했는데 그때마다 대화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량이 강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네. 네. 제가 다 긴장되는 굉장히 강렬한 면접이란 진행되었는데요. 우선 지원자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긴장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면접관님들이시다 보니까 실제로도. 네, 그래서 이제 한 분씩 취업한 멘토님들께서 이번 면접에 대한 피드백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환 멘토님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이 후보자의 장점을 칭찬하고 싶은 게 억양과 발음 그리고 표정이 굉장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친근감, 그 다음에 굉장히 전달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그 스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언택트 면접을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실제 면접을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스크린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저 벽에 스크립트를 써놓고 읽는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선이 항상 카메라가 아닌 저 쪽으로 가면서 자기소개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언택트든 대면 면접이든 외운 것을 또는 읽는 듯한 그러한 자기소개는 굉장히 생동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려면 완벽하게 외워서 연기자가 하듯이 그렇게 해서 좀 본인의 진정성이 담겨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그 여유가 느껴지는 그러한 면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너무 수고하셨어요. 저도 예전에 면접 봤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 너무 심정적으로 잘 이해가 되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쪽이 담당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연습을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동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꼭 물어보는 내용들 있잖아요. 지원 동기, 장단점, 그다음에 어려움을 극복했던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사례,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가장 성취감을 느꼈었던 어떤 케이스들. 근데 그게 일단 이 주제를 지금 정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것들을 하신 것 같은데 강조하는 포인트를 잘 이해하지를 못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좀 가지치기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자기소개를 할 때에는 내가 어느 내용에 대한 내용을 넣겠다. 장단점에 대해서는 내가 장점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단점에 대해서도 3가지 정도 그 개요같이 적어 놓으시고 이거 그 장점에 대해서는 이 사례를 이야기하겠다라는 거를 사전에 조금 준비하시고 공부를 좀 하시면 훨씬 더 당황스러우실 때에도 잘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저도 실제로 개요를 적듯이 면접을 보기 전에 꼭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에 대해서 저의 장점과 그거에 대한 제 극복 사례라던가 그다음에 여기서 어필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을 같이 키워드 정도만 적어 놓거든요. 그럼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면 훨씬 더 말씀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면접을 볼 때 약간의 팁은 이제 면접을 많이 보지 않거나 당황하시게 되면 말이 꼬여요. 그리고 했던 얘기를 이제 같이 돌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제가 많이 드리는 팁은 모든 것을 정리할 때 3가지 정도로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라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토론 면접을 하시거나 뭐 다른 면접을 하실 때도 제가 3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의견, 그다음에 그 나올 수 있는 반박 의견, 마지막은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종합 결론을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던가 이렇게 꼭 기본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그 개요의 연장선과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에 대한 그 내용들이 적어지시면 훨씬 말씀하실 때 꼬이는 것들은 좀 줄여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면접은 당황하신 것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처음이신 것도 있으신 것 같아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신데 너무 이제 긴장과 상황이 이런 게 돼서 잘 전달이 안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좀 개요화 하셔서 이제 나뭇가지 치기 하듯이 정리를 좀 하시면 실제로 면접 볼 때 훨씬 더 잘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생각보다 면접을 너무 잘 보셔가지고 저는 일단 되게 좋은 인상을 받았고요. 일단 앞전에 이제 내용적으로는 많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보를 조금 드린다면 공기업이 지금 전문으로 준비하고 계시니까 공기업은
질문이 13가지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그 체크리스트만 온리 준비하시면 되면 앞에 말씀하신 그 자기소개 플러스 지원 동기 쭉쭉쭉 나가서 마지막에 좀 특이한 것들이 뭐냐면 이 공단이나 그 회사에 지원하게 된 그러니까 지원하면서 주요하게 봤던 3가지의 사업과 그 사업 플러스 개선해야 되거나 또는 추가로 해야 될 사업, 요게 조금 어려워요. 그다음 2번째로 상사가 조금 부당한 지시 또는 노조 가입 이런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또는 노조 가입을 뭐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의 약간 압박 질문이 있는 그 2가지만 잘 준비하시면 앞에 이제 그 질문하는 것들은 대부분 뭐 리더십, 팔로우십, 성공했던 경험, 실패했던 경험, 그런 것들 평이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체크리스트만 보시면 되고, 공기업 면접관분들은 대부분 추가 질문이 없어요. 그래서 질문 하나 하고 웬만큼 궁금하지 않으면 추가 질문 없이 그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되게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내용 부분을 조금 언급드리자면 자기소개 부분이 저는 상당히 이제 내용은 풍부한데 그 내용 플러스 이 어떤 역량을 얻었다 또는 이 역량으로 어떻게 이바지를 하겠다라는 이제 약간 개연성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앞에 가지치기를 좀 하고 자기 말할 시간을 좀 얻은 다음에 중요 몇 개만 가지고 이제 개연성까지 언급한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자소서가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공기업은 좀 면접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업처럼 압박 면접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형화된 것들을 차근차근 잘 준비하시면 되고, 그 NCS랑 전공 점수가 추가 누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그 시험들이 탄탄히 받쳐준다면 뒤에 면접은 무난하기만 하면 합격이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방향성을 정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창민쌤 잘 들으셨나요? 네, 이렇게 또 용기 내서 참여해주신 창민쌤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리고. 네, 멘토님들께서 되게 많은 말씀 해주셨어요. 근데 우선 창민쌤 같은 경우는 되게 큰 자산이 있네요. 억양, 발음, 특히 뭐 친근감을 주는 인상, 사실 이런 거는 되게 타고난 거니까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세 분이 하신 말씀은 스킬적인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말을 할 때 3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머릿속에 특히 공기업이 질문이 13가지 정도 정해져 있다면은 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야지, 어떻게 보면 진짜 연기자 같이 이 레퍼토리에 딱딱딱 이렇게 외워서 진행을 해야지 이런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왜 좀 약간 어려운 질문, 뭐 상사가 부당한 업무를 시킨다거나 노조에 대한 질문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으로 또 많이 면접을 보시게 될 수 있어서 오늘 이제 면접을 보시면서 되게, 저도 보면서 되게 긴장이 많이 됐고 창민쌤도 중간에 약간 좀 긴장하셨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 오늘의 경험들이 실제 면접을 보실 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면접까지 진행을 마쳐봤는데요. 장학생 여러분들 지금 취업왕 멘토님들과 함께 하시면서 점점 얻어가는 것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취준생, 예비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멘토님들이 전하는 한마디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멘토님 한 분씩 얘기를 해주실 텐데요. 윤경 멘토님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취업 준비할 때 제일 좌절되는 순간이 저만 잘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저만 잘 안 되는 것 같고 남들은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확률의 싸움이 아니니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길을 찾을 때까지 가장 잘 맞는 길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한마디가 아니네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영우 멘토님께. 네. 저는 지금 이제 대학생분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분들하고 경쟁했다면 절대 취직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결국에는 취업하면 하나라도 하면, 여러 개 돼서 선택해서 가면 좋겠지만 하나라도 되면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 서류 적고 면접을 본다면 언젠가는 이제 합격할 수 있을 거니까 용기를 가지고 계속 이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임대현 멘토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여러분들 굉장히 취업에 실패도 많이 하고 갈피도 못 잡겠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남의 눈에 맞춰서 남의 눈에 잘 보이려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나의 주인이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그리고 어떤 쪽으로 가야 되겠는지를 잘 살피고요. 그리고 저는 묻지마 취업은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일단 무조건 취업하고 보자라고 했을 때는 오래 근속하기도 어렵고 만족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4학년 학생들은 좀 촉박해서 마음이 급하겠지만 한 2, 3학년 이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자기의 진로를 취업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진로를 고민하는 게 먼저거든요. 어떤 분야, 어떤 직무. 그래서 한 가지 더 제가 팁을 드리자면 연애하듯이 취업 준비를 하면 좋겠어요. 연애하면은 내 상대자가 뭘 좋아하는지 여러 가지를 막 살피고 관찰하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인의 관심 분야 또는 직무에 대해서 연애하듯이 여러 가지를 하면서 해 나가면 그냥 무슨 땡땡 기업 이름만 진짜 수십 개를 바꿔서 뿌리는 자소서가 아니라 어떤 기업 하나를 내고 또는 뭐 어떤 분야의 직무에 일을 낼 때는 거기에 정말 맞는 나의 자랑거리를 자신 있게 담을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취업 준비가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멘토님들 한마디까지 들어봤는데요. 정말 따뜻한 응원부터 오늘 또 빠지지 않는 주제 연애처럼 취업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정말 유익한 말씀들 많이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취업왕 멘토님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취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저희도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꼭 가실 수 있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긴 시간 이렇게 장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대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뜻한 한마디까지 아낌없이 공유해 주신 세 분의 취업왕 멘토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9시가 다 되는 시간까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랑 면접으로 용기 내어 참여해 주신 참여자분들, 현장에서 고생해 주신 스태프분들까지도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안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후기와 만족도 조사 설문지가 안내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다음번에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살롱드 점프 취업왕 편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 멘토님들과 함께 취업 성공을 외치면서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취업 성공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내고왕에서 이렇게 마무리해가지고 이렇게 따라했습니다. 네. 네, 그럼 다 준비되셨죠? 자, 하나 둘 셋 취업 성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